안녕하십니까, 영화오독 이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쟁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직입니다. 얘네들은 마이크에다 대고 또 목례를 하네. 일본 드라마를 보고 왔거든요. 아, 그렇지. 제가 이 한 달여를 쉬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어느덧 벌써 2021년도 12분의 1이 갔죠. 와, 진짜 빠르지. 네. 진짜 빠르다. 그 한 달을 쉬는 동안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새로운 걸 알게 됐어요. 늘 있는 일이지만 쉬었기 때문에 이렇게 도드라져서 보인 거죠. 발견된 거죠. 없던 게 생긴 게 아니라 뭐냐면, 약쟁이가 항상 녹음할 때마다 한 10분 정도 늦게 오는데 약쟁이는 녹음 안 하는 날도 지각하더라고요. 그걸 알았어. 우리 녹음 안 하는데 녹음하는 게 아니고 혼자 지각해서 녹음실 녹음장으로. 진짜 완전 놀래가지고. 저는 진짜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날 죄송해가지고 막 부랴부랴 막 아니, 집에 다 갔는데 그거 녹음인가 막 이래가지고 전화하고 확인하고 막. 너무 죄송한 마음에 막 쓰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답을 빨리 주셔가지고. 그렇습니다. 둘이 전화번호 교환 좀 해. 전화번호 받아요. 아니, 아, 약쟁이가 전화가 지금 녹음하러 온대요, 형님. 제가 카톡을 보내면 왠지 안 볼 것 같고 급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전화 좀 해주라고. 진짜요? 네. 그럼 개인 카톡으로 보내든지, 아니 카톡으로 전화로 하면 되지, 카톡으로. 아 맞네. 아니 이따 번호 주세요. 네네.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녹음 끝나면 뭐 서로 밥도 안 먹는 사이라. 간다가 잘 지냈죠? 애들은 쑥쑥 크고, 애는 아 네. 엄청 너무 많거든요. 요즘 좀 이제 저기 체육관 금지가 풀려서 다시 네. 영업도 네. 하고 있고. 네. 네. 근데 요즘 헬스클럽에 물이 안 나와서 좀 어렵다. 왜 이렇게 눈 밑에 파르르 떨리지? 마그네슘이 부족한가? 눈 밑에 파르르 떠시는데? 아, 그래요? 갑자기 영업하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각쟁이 이거를 폭로해가지고 네. 짜증났나? 네. 그런 가운데 요즘 대세가 뭔지 알아요? 이 엔터 업계에서? K-팝이니 뭐 K-드라마니 난리잖아. 네. 네. 세계적으로. 근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이 플랫폼에서의 대세가 쇼폼, 미드폼이 키워드예요. 그게 뭐죠? 쇼폼이라는 거는 10분 이내의 짧은 영상, 뭐 틱톡이나 뭐 이런 거 난리도 아니었잖아. 틱톡이 미국 사람들 다 쓰던데. 근데 그 다들 그 틱톡이 자기네 미국 건 줄 알더라. 그 중국 건데. 그러니까요. 새끼들은 하여튼 건방져, 미국 새끼들. 하여튼 미드폼은 뭐 한 10분에서 한 20분 사이 정도 되는 짧은 그런 길이를 가진 영상물을 말해요. 그게 이제 대세라는 거야.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쇼폼의 형식을 갖춘 OTT가 미국에서 출범을 하거든요. 10분 미만의 영상들만 이제 그 이름이 퀴비라는 플랫폼이 출범을 해. 넷플릭스 같은 거지. 그래서 이 퀴비는 영상들을 제작을 하는 건데, 오리지널 영상들을 만드는 건데, 제작비를 1분당 10만 달러 가량을 쏟아붓는데요. 그럼 헐리우드 대작 정도 되는 거거든. 그게 120분이라고 그러면은 1억 2천만 달러. 네. 1억 2천만 달러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00억. 그러면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정도에 해당하는, 그 정도를 투입해서 영상들을 만든대. 그리고 이미 섭외해 놓은 제작자나 아티스트들로 스필버그, 위더스푼, 잭 에프론 이런 사람들을 이미 영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곧 출시된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대가 크죠? 거기 투자하신 거예요, 혹시? 아니 뭐 아직 상장도 안 했는데 뭐 흐름이 그렇다네. 네. 이게 이제 코로나 시대 그리고 모바일 시대에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방구석에 모여 앉아 있고, 방구석에 있으니까 보는 건 TV를 보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는 거고, 극장의 시대가 저물고 안방 OTT 시대가 열렸는데, 그러면 이런 안방 OTT 시대, TV로 뭘 보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뭘 볼 때 뭐가 유리하겠어요? 짧은 거. 왜냐면 집안에서는 10분마다 냉장고를 내가 가서 열어봐야 되잖아. 근데 이게 길면은 내가 집중력을 갖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 뭐죠? 아이리시맨이 개봉했을 때도 그 일부러 넷플릭스에 있는데도 극장 가서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3시간짜리는 이거 집에서 못 본다. 이 시간 동안 내가 집중력을 유지할 수가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제로 이런
집중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 안에 날 넣어야 저걸 끝까지 볼 수 있다 해서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집에서 안방 OTT 시대가 개막된 이후로는 이 짧아야 되는 거야 영상이. 그래야 사람들이 이걸 다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리한 거는 짧은 거를 연작으로 내야지 시리즈로 내야 사람들이 이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안방 OTT 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식의 쇼폼이나 미드폼 그리고 연작이 대세가 될 것, 되고 있다, 이미 되었다 라고 뭐 하는 거죠. 그거 관련해서 좋은 그 설문조사가 시내21에 나온 게 있더라고요. 2020년에 최고 콘텐츠에서 나온 게 있었는데 2020년에 최고 콘텐츠가 뭘까? 우리나라 업계 2020년 작년 업계 그 오너들이 꼽은 대표자들이 꼽은 2020년 최고 콘텐츠 1위가 여기 다 TV 잘 안 보니까 그냥 말할게. 1위가 인간 수업이래. 인간 수업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드라마 봤어요? 아니요, 안 봤는데 그게 화제가 되고 있다 이런 것만 어디 이게 압도적인 1위에요. 2위와 격차가 그래요? 2배 이상 날 정도 압도적. 그리고 2위부터는 비슷비슷한 2위로는 남산의 부장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요 세 영화가 공동 2위인데 좀 고만고만하게. 그 다음 3위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 다음에 킹덤2. 4위는 반도와 스위트홈. 뭐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1위는 압도적으로 드라마가 있고, 3위 두 개 다, 공동 3위 두 개 다 드라마. 4위 하나는 영화, 하나는 드라마. 그리고 스위트홈은 지금 세계 각국에서 지금 1위를, 넷플릭스 1위를 막 휩쓸고 있잖아요. 북미에서는 5위 안에 들었고, 남미에서는 1위. 그리고 뭐 동남아 이런 데서 막 싹 1위. 유럽에서도 5위 안에 드는 이런 성과를 보이고 있대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1년 이 사람들이 꼽은 2021년 업계 산업의 키워드를 꼽은 게 1위가 OTT야. 그리고 2위가 뭐 코로나19. 그 다음에 3위가 크로스오버인데 드라마를 시네마틱하게 찍는 거.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영화의 시리즈화, 연작화.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로 꼽더라고요. 그리고 넷플릭스와 웹툰, 웹소설 막 이런 거 꼽더라고요. 2021년의 트렌드가 OTT와 쇼폼, 미드폼, 그리고 연작 드라마라는 것은 이제 명확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작사들의 주가도 장난 아니게 오르는데, 제가 보통은 그 쇼박스라든지 CJ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영화사 쪽으로 좀 많이 갖고 있거든요. 아니면 뉴. 저도 봤어요. 스튜디오 드래곤 뭐 이런데 그 스위트홈 만든 데가 스튜디오 드래곤이더라고요. 근데 경이로운 소문, 도깨비, 시그널, 미생 이거 네. 다 거기서 만든. 그게 CJ 계열사 드라마 만드는 데인가 봐요. 그래서 CJ가 대주지. 네, 그래서 어머 저걸 사놨어야 됐는데. 내 드라마 제작사를 외면했거든, 우습게 보고. 네. 근데 지금 얘네들이 주식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막 치솟고 있어요. 최근 몇 주, 한 달 사이에. 그렇구나. 주식으로도 뭐가 대세인지 당장 알려주는 거죠. 지금 들어갔구만. 아니요. 들어가는 바로 확인해 보네. 아니 얼마 전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10년 전에 CJ 주식, 엠넷 주식 가지고 있었는데 2,000원일 때. 네, 근데 2,000원일 때 팔았거든요. 주식 빨리 했네. 했네. 네, 벌어보겠다고. 그때 하고 많이 잃고 안 하거든요. 주식하지 말자 이제 네, 가훈으로. 그때는 약간 도박처럼 막 했어가지고 정말 수천 날렸죠. 진짜? 수천만 원이나? 네, 다 하면 눈이 뻘게 갖고 했구만. 아니요, 제가 문제는 뻘개서 하면은 응. 괜찮은데 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살 때는 이거 살까 그러고 사고는 신중하게 사는데 팔 때를 보고 있어야 되는데 사놓고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건데, 그래야 돈 버는데. 그러고 나서는 돈이 중간에 필요할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찾으려고 봤더니 뚝 떨어져 있는데 그냥. 네, 그런 식으로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계속 묵혀놨으면 다 큰 돈이 됐을 텐데 저는 중간중간에 돈이 필요할 때 그걸 다 현금화 시켜가지고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게 됐었죠. 안타깝네요. 아무튼 그리고 그 업계 이 55인이 대표 55인들이 꼽은
올해 기대되는 연출자를 순위가 있어요. 1위가 최동훈 감독. 최동훈 감독 지금 그 영화 외계인이라는 대작 SF 영화 좀 기대가 아주 큽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 붕괴된 극장 산업이 부활할 수 있냐 없냐가 여기에 걸렸다라고 사람들 영화업계 사람들이 다들 기대를 하고 있대요. 이 작품이 빵 터지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극장으로 확 몰려들게 하는 그 계기를 마련해 주느냐 마느냐. 이제 물론 백신이 좀 접종이 되고 그럴 정도로 크게 기대를 받고 있어요. 1위로 뽑혔고 2위가 이응복 감독, 3위가 봉준호, 4위가 연상호, 5위가 김한민, 유승환 감독이에요.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게 2위가 이응복 감독이에요. 이응복 감독. 이응복 감독 드라마 감독입니다. 스튜디오 네. 응복. 그 스위트홈 만든 사람. 네, 맞아요. 스위트홈, 뭐 도깨비, 뭐 쭉쭉쭉쭉. 이 사람이 만든 게 그냥 몇 원 타서 홈런을 계속 친 거야 그동안. 그러니까 지금 봐봐. 아카데미를 제패한 봉준호가 3인데 그리고 1000만을 2번이나 뽑은 최동훈이 1인데 그 사이에 이응복 감독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1000만 감독 연상호도 4위고 류승환 1000만 감독이죠. 김한민, 최종병기, 활, 명량. 그래서 1000만, 이분도 1000만 감독이에요. 이분들을 다 제끼고 2위에 올라가 있어. 그래서 현재의 이 우리나라 엔터업계 그리고 전 세계적인 엔터업계의 영상물 업계의 흐름은 쇼품, 미드품 그리고 그러한 형식을 갖춘 연작 드라마가 대세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흐름에 편승하고자 오늘 미드폼의 형식을 갖춘 연작 드라마 코타키 형제와 사고팔고를 보고 왔죠? 네. 우리가 철저한 계산하에 구글 트렌드 위에 올라타보자. 조회수를 좀 늘려야 된다. 우리가 업로드를 하면 한 명씩 늘어. 주당 그 사람이, 구독자가. 업로드를 안 하면 주당 한 명씩 빠져. 되게 부지런하시네요. 그래도 구독을 빼는 행위도 쉽지 않은 결정인데. 아니면 누가 핸드폰을 자꾸 그 앱을 지웠다 깔았다 지웠다 깔았다 하나? 나 그래서 용량이 부족한 약쟁이가 들을 땐 깔았다가 듣고 또 지우고 하는 줄 알았어. 앱을 지우면 구독에서 빠지나요? 그건 몰라요. 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코타키 형제와 사고팔고는 문지기가 재밌다. 너무너무 재밌는 거다. 아, 네, 너무너무 네, 해가지고 보자고 해가지고 본 거죠. 네. 왜 이게 이렇게 와닿았죠? 뭐 어떤 계기로 본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정한 거는 1화에 초반에 한 10분 정도를 보고 그것은 마치 소개팅을 하자마자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과정과 그렇죠. 네. 그렇게 처음에 일단 첫 화부터 너무 재밌지 않았습니까? 일단 설정이 재밌죠. 설정이 네. 설정이 재밌어서 이거 재밌겠다 하면서 가게 되는데 네. 1회 10분 보고 네, 정했다. 10분 보고 정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밌다 없다를 뭐 5분 10분 만에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제작자들도 쇼폼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재미를 다 줘야 되고 한때 이제 음악계가 그랬죠. 기승전결로 노래를 만들었는데 A-B, C 다시 A로 오는 이런 어떤 포맷을 갖고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앞에 10초 정도 듣고 별로야 그러면은 그 노래 안 사니까 안 들으니까 뒤에 클라이막스를 맨 앞으로 딱 넣어서 빡 치고 시작을 해서 이제 초입으로 들어가죠. 맞아요. 그게 이제 영상물에 들어갔습니다. 코타키 형제와 사고팔고 코타키 형제와 사고팔고 이 뜻은 코타키 형제가 있고 4가지 고통 더하기 8가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네. 뭘 물건을 사고 판다 하는 게 아니라 전 처음에는 그건 줄 알고 하는데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10분만 보면은 계속 보게 됐어요. 그렇죠. 이 형제가 겪는 4가지의 고통 더하기 8가지의 고통 그래서 총 12가지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개의 에피소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불교의 8고에서 따온 것 같아요. 원래 불교에는 8가지 고통만 있는데 8회로 에피소드 마무리하기가 좀 뭐했는지 거기다 4고를 더해서 4고8고 불교의 8고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과거에 그 시타르타의 모험 대모험 그걸 다뤘는데 생로병사 일단 4가지 고통이 있죠.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고
그 다음에 애별리고, 원증회고, 구부듣고, 오온성고. 그래서 정신의 고통 또 4가지가 있죠. 생로병사는 육체의 고통이고, 이 나머지 애별리고, 원증회고, 구부듣고, 오온성고는 정신의 고통입니다. 그 중에서도 애별리고, 원증회고, 구부듣고는 외부에서 오는 고통이고, 오온성고는 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고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세한 거는 시타르타의 모험, 우리가 몇 회 때 했으니까 그거는 뭐 안드로이드로 넣고 보시면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자세하지 않죠? 수박 겉핥기로 설명해놨습니다. 그래서 각 에피소드의 제목들을 보면 이 불교의 그 8고에서 따왔음이 분명한 제목들을 갖고 있어요. 뭐 에피소드 1의 제목은 원증회고고요. 원증회고가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있음으로써 느끼는 고통이라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불교의 8고를 가지고 제목을 다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불교의 8고로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다 표현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긴 4고를 더했잖아요. 그 8고에다가 약간 중복되는 게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줄거리 입시학원의 영어 강사였던 형 이치로는 그는 현재 무직으로 조용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 지로가 갑자기 이치로의 집으로 들어오면서 형제는 8년 만에 재회하게 된다. 이치로는 갑작스레 찾아온 지로를 수상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지로가 어떤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고 서둘러 현장으로 향하는데 살아가는 것에 서툰 형제가 온갖 사고팔고를 겪으면서도 어떻게든 살아가는 인간 창가를 그린 드라마가 펼쳐진다. 네, 추천은 드라마 코리아. 네. 갑자기 시켜도 잘하시네요. 그럼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항상. 출처까지 외우고. 그럼요. 이 코타키 형제가 있는데 네. 이 사이가 서로 좋지 않죠. 의절한 사이입니다. 이 의절한 지 8년 만에 동생이 이 형의 집으로 모종의 이유로 찾아온 거죠. 네. 그래서 좀 신세를 지게 돼요. 아마 쫓겨난 것 같아요, 집에서. 그래서 그래서 둘이 같이 지내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 렌탈 아저씨 일을 하게 되면서 의뢰인들의 엉뚱한 요청에 괴로워하면서도 열심히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뭐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이 렌탈 아저씨가 뭐냐? 먼저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용어 설명이 있어야지. 렌탈 아저씨. 렌탈 아저씨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아저씨. 그렇게 한정 지을 필요는 없고 어떤 그 사람의 시간을 시간당 1,000엔에 사는 거죠. 네. 사람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뭐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고민 상담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죠. 렌탈 아저씨. 우리나라도 비슷한 서비스 있지 않아요? 해봤어요? 아니 저는 안 해봤는데 약간 심부름 같은 거를 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즘엔 가장 최근에는 오히려 없을 수도 있겠다. 하도 이것저것 배달이 다 되니까. 근데 몇 년 전에 저는 들었는데 뭘 사다 달라든지 있었던 것 같아. 맞아. 네, 그렇게. 심부름 센터 같은. 심부름센터. 네. 근데 원래 심부름 센터는 뒷조사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흥신소. 진짜 신부름을 네, 해준다는. 네. 그런 거랑 비슷하지 않나. 옛날에 강남에서 그게 한참 있었던 것 같아. 강남에서. 그쵸. 네, 옛날에 한 10년 전쯤에.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코타키 형제는 조금 뭐랄까 평범한 사람들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이제 주연 캐릭터 속에 먼저 들어갑니다. 코타키 이치로 후르타치 칸지라는 배우가 역을 합니다. 후르타치 칸지는 거기에 나와요. 도망치는 것은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그래서 단역으로 나옵니다. 몰라요. 그래서 숨어있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 도망치는 것은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2가 이미 촬영이 다 되었고 후반 작업 중이라는 소식을 아라카키 유이의 인스타를 통해서 제가 접하게 되었어요. 그 소식. 애기도 나왔더라. 애기도. 둘 사이예요? 네. 호시노겐 사이에 이제 아기도 나온 걸로. 결혼 생활에서 막 도망치는 건가? 그런 건가? 재밌겠네. 이혼하고 싶고. 하여튼 거기도 나왔고 뭐 여러 가지 영화에 많이 나왔어요. 단역으로. 이분이 후타치 간지 이분이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도 연기로만 생계가 가능해진 때가 40세 이후랍니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어렵게 생활했대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 굉장한 헤비 트위터로
유명하대요. 그래요. 트위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거의 이제 정치적 소신 발언 이런 걸 많이 해서 일본에는 그런 걸 거의 드러내지 않는 것이 미덕인데, 그래서 뭐 투표를 독려한다든지 정치적 각성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거를 많이 게시물을 올리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좌우를 잃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게 뭐 그렇지, 그렇게 되면은 무섭지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다라는 심정으로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역시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 이 사람 연기하는 걸 봐도 그렇고.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 그러고 보니까 약간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아닙니다. 움직이랑 좀 닮은 아닙니다. 느낌. 아닙니다. 하여튼 코타키 이치로, 이 코타키 가문의 첫째입니다. 물론 어머니 아버지 지금 현재 다 돌아가신 거예요. 73년생으로 나오니까 50대로 나오는 거죠. 전직 입시학원 강사. 73이면 아직 50이 안 됐는데요. 안 됐습니까? 네. 또 50이라고 합시다 그냥. 네. 우리 나이로. 전직 강사, 입시학원의 영어 강사였어요. 근데 어느 날 학원으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고 무직인 채로 한 4년쯤 흘렀죠. 일단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집에서 매일매일 일단은 변호사가 목표인 걸로 공부를 하고 있대요. 취미는 자기가 좋아하는 단골 찻집 샤바다바라는 단골 찻집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유일한 취미입니다. 성격은 차분하고 소심하고 모범적이고 오직 정론만을 말하는 그런 사람이죠. 조선일보 같은 민족 정론이며, 그리고 모태솔로이고, 연애를 3번 해봤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따지고 드니까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잖아요. 혼자만 한 연애. 모태솔로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분명히 모태솔로일 것을 의심치 않는 본인 스스로도 그런 인물입니다. 이 코타키 이치로가 첫째라는 뜻이죠. 첫째 아들. 코타키 이치로의 동생 코타키 지히로가 있어요. 타키노 케니치라는 배우가 보냈죠. 77년생으로 나오고 전업주부입니다. 전업주부. 부인이 학교 교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혼 위기에 몰려 있죠. 성격은 형하고는 정반대. 차분하고 소심하고 모험적인 형과는 정반대로 허물없고 뻔뻔한 성격입니다. 그리고 대충 적당주의로 사는 사람이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해피한 이런 인물이죠. 어때요?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살면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돈 많이 벌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이면 지금 잘 버니까 괜찮아요. 어때요? 이런 성격의 부인과 같이 산다. 둘째는 좋을 것 같아요. 첫째 형 그런 막 정론만을 얘기하고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둘째는 너무 우라통 터질 것 같잖아요. 그래도 뭐 집안일은 잘한다고 했으니까. 네, 자기 할 건 또 하니까. 그래요? 네. 그 대신 얘는 맨날 집에만 있으려고 하니까 내가 생계를 무조건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외부적인 버리는 인컴은 내가 다 책임져야 돼. 오케이? 그렇게 아주 양분해서 바깥 일은 내가, 네. 집안일은 네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살면. 그 다음에 이 샤다바다 카페, 샤바다바의 카페에 점원 삿장이 있습니다. 삿장. 이매진 젊었을 때 닮았죠? 이매진 씨 젊었을 때. 잘 모르시는구나? 저도 잘 몰라요. 요시네 코쿄라는 배우가 분했어요. 이 요시네 코쿄는 이 눈동자가 엄청 커요. 검은자가. 그걸로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배우라고 해요. 눈동자가 큰 걸로. 그래서 화장도 잘 안 한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도 제가 제 눈으로 보기엔 화장도 눈썹도 안 그리고 나오는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모르겠네요. 여성분들이 볼 때는, 화장 전문가 분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실지. 근데 제 눈에 보이기는 화장 안 하고 나오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화장도 안 하고 다니는 걸로 그게 유명하다고 해요. 그리고 취미로는 피아노와 플룻 이런 거를, 그 다음에 좀 희한한 취미가 타자 빨리치기가 취미래요. 그런 게임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베니치아 같은 거. 근데 일본은 근데 그게, 우리 때는 맞아. 타자 백타를 시험 봤어, 학교에서. 타자 백타 그래요? 이거를 시험 봤고, 또 일본은 그거를 한자를 많이 쓰기 때문에 찾아야 되잖아요.
발음기호를 쓴 다음에 한자로 변환이 쫙 되면 그 중에서 내 뜻에 올라가요. 맞는 걸 골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걸 빨리 치기가 의미가 있긴 있을 거예요. 중국은 어떡하나 몰라 진짜. 매번 찾아야 되잖아 매번. 핸드폰 쓰는 거 보니까 영어로 치던데요? 예. 그래서 얘네는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놀린다. 한국 애들이 아니 외국 애들이 니네는 키보드 치려는 걸 다 찾아야 되고 그냥 저 무식한 소리 저 모르는 소리 한다면서 우리는 자동 완성으로 몇 글자만 치면 뒤에가 자동 완성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하다라는 갈라파고스 세계의 갈라파고스 다운 그런 답변이죠. 이 사장은 97년생으로 나옵니다. 샤바다바의 만성 적자 운영을 구원해준 구세주예요. 싱글이고 이분이 이제 어떻게 샤바다바의 만성 적자를 구원해줬냐면 뭐 싹싹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카페 메뉴를 대대적으로 바꾸는데 레토르트 카레를 당당하게 메뉴로 올려서 그걸 판매해요. 그게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와서 먹어갖고 그래서 가게가 좀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근데 며칠 전에 제가 그 여주에 있는 아울렛 여주를 지나가다가 들렸어요. 아이젠을 사러. 아이젠은 못 사는데 그냥 들렸다가 시간이 많이 가서 밥 먹어야 되니까 거기 있는 카레집에 가서 밥을 먹었죠. 전통 카레집은 아니고 카레도 메뉴가 있는 3분 카레더라고 맛을 보니까. 근데 거기다 레토르트 카레가 아니야 그 메뉴의 이름은. 무슨 카레야. 하여튼 무슨 카레 이름을 붙였어. 짜증이, 내가 3분 카레를 12,000원 주고 먹으려고, 그럼 3분 카레인지 알았으면 안 먹었을 건데. 근데 이 집처럼 차라리 이거는 3분 카레다, 라고 하고 메뉴에 걸어놓으면, 그리고 12,000원 받으면 안 사먹겠지만, 그래도 뭐 얼마를 받으면, 감안하고 먹을 거 아닙니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랬어. 그런, 요 주요 캐릭터가 있습니다. 요 세 캐릭터가 주 캐릭터고, 매 에피소드마다 이 렌탈 아저씨들에게 용건을 의뢰하는 의뢰인들이 다른 사람들로 쭉 바뀌어가면서 출연을 하는 거죠. 에피소드 1은 원증 회고,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고통이라는 거죠. 이 회차에서는 이치카와 미카코라는 여자 배우가 의뢰인으로서 등장을 해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조금 인지도가 적은데 고양이를 빌려드립니다 라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 여기서 주연을 했었고 안경 또 지금 만나러 갑니다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 뭐 세 번째 살인 거장 이름이 뭐죠?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세 번째 살인에서도 검사 역으로 나왔죠. 그 다음에 드라마 언내추럴에서 유명세를 많이 탔다고 하는 근데 저는 언내추럴 안 봐서 몰라요. 이치카와 미카코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등장을 해서는 이 형제에게 의뢰를 하죠. 이혼 서류에 대신 사인을 해달라. 남편 대신 사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공문서 위조다 안 된다 라고 버티는 이 형제와의 그 어떤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인이 이제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 부부 생활을 하면서 얻는 고통, 생기는 고통을 말하는 거죠. 그거와 또 더불어 이 형도 이 동생하고 같이 있기 싫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이 동생과 같이 있게 될 거다라는 이 드라마의 포문을 여는 뭐 그런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과 같이 있는 고통이 더 큰가요? 아니면 같이 있고 싶은 사람과 같이 있을 수 없는 고통이 더 큰가요? 전자가 개인적으로. 큰것 같습니다. 싫은 사람과 같이 있는 게 네. 그러면 내가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과 같이 있지 않을 수 있다면 안 볼 수 있다면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더라도 맞바꿀만 하다. 그건 또 학교하는 게 좀 이상한데요? 다시 생각해봐요. 원래 의견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반박하면서 가다듬어지는 거니까 내 의견도 어때요? 저는 두 번째가 더 괴로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수 없는 고통. 근데 첫 번째 경우는 그냥 내가 뭐 포기할 수 있는 걸 포기하면 그 사람하고 방법이 계속 있잖아요. 같이 얼굴을 맞대고 일을 해야 돼. 근데 일 그만두면 되잖아요. 그만둘 수가 없는 거죠. 그만두면 집에 따라와요.
누가 그렇게 그 사람하고 경찰에 그 사람하고 신고해야지. 부부야. 네? 부부야 그 아, 그럼 사람. 이혼하는 거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애를 포기해야 바꿔야 돼. 그 사람 양육권 저 사람한테 가게 된다고 쳐요. 그거 진짜 딱 그 예시네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애. 난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애인데, 어쨌든 내가 뭐 꼬투리 잡힌 게 있어서 이혼하면 양육권은 절로 가. 근데 이 여편네는 내가 진짜 이거, 막, 보기만 해도 막, 지금 이 표정이 저절로 나와요, 지금 문지기 이 표정이. 왜 계속 그런 질문을 하죠? 아니, 그냥 드라마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어떡하실 그래도 거예요? 아니, 먼저 이제 문지기 얘기를 해야지. 그래도 싫은 사람 안 보는 싫은 게 사람은 안 보고, 좋은 사람은 보고 한다고? 어. 그럼 그 좋은 것만 싹 뺏어 나온 거잖아. 아니 싫은 사람을 지금 질문이 마지막 질문에서 싫은 사람 싫은 사람하고 보기 같이 있는다. 응. 싫은 사람과 같이 있는다. 좋아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했죠, 처음에. 모르겠다고요. 처음에 답을. 응. 그렇게 처음에는 싫은 사람 꼴보기 싫으면 내가 안 보면 그만두면 되니까. 되는 거니까 좋은 사람하고 있겠다. 그렇게 좋은 사람이랑 못 있는 게 더 응. 고통스럽다 이거였는데 응. 마지막 질문에서는 모르겠네요. 저 선택해야 돼. 선택하십시오, 하나. 어려운데 좀 며칠 시간을 안 돼. 녹음 안 돼. 편집해서 나가야 돼. 그러면 그러면 이 작가님 말씀하시는 동안 생각해보세요. 네. 맞네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볼래요. 괴로움을 참으면서 괴로움을 참으면서. 괴로움을 못 참으실 것 같아요. 제가 평소 알고 있는 성격으로. 같이 성질 내면 되지. 사랑이 영원하진 않잖아요. 이제 그때 되면 이제 헤어진다? 사랑이 식으면 이제 싫어하는 사람도 이제 손절하고 그걸 같이 겪어야 한다면 또 다른 기쁨이 찾아오겠네요. 또 그 경우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게 왜냐면은 내 인생을 싫어하는 걸 피해 다니는 걸로 점철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같이 있어야 되는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쪼임을 당할지 그 사람도 그쵸, 진짜 그 괴로울 것 사람도 같아요. 싫어한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거를 추구하는 삶으로 채우고 싶어서 저는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을 견뎌내면서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을 유지하는. 떨궈내면서겠죠. 두 번째 에피소드는 구부 듣고 원하지만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고통. 이제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고통이라고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시타르타 할 때 저는 이거에서 스트레스 좀 많이 받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일하는 게 내 맘 같지가 않아. 그럴 때 물론 딴 사람이 보기엔 나도 그러겠지. 근데 내 입장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내 맘 같지가 않네. 처음에는 우연한 기회에 렌탈 아저씨를 한 번 일회성으로 한 거였는데 렌탈 의뢰가 계속 되어서 다시 하게 되죠. 이번에는 결혼식에 하객으로 역할극을 해달라고 렌탈되어서 갑니다. 임신부가 있고 임신부가 결혼하는데 그 임신부가 결혼이 너무 조촐해지니까 하객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렌탈 아저씨들을 고용해서 결혼식을 치른 거였죠. 사실은 미혼모인데 그래서 남편도 렌탈 아저씨고 미혼모인데 부모님에게는 좀 번듯하게 결혼하는 걸로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애를 혼자 자기가 낳아서 기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이 렌탈 아저씨들이 렌탈 형제가 불려가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요? 이 임신을 했는데 이렇게 결혼식을 막 열어서 멀쩡히 결혼한 다음에 애가 생긴 거 애를 낳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혼했다고 거짓말하고 애를 혼자 키우려고 하는 이런 거 이거 잘못됐잖아요. 뭐가 잘못됐죠? 잘못한 거? 거짓말한 거? 부모님한테 거짓말한 거? 아니죠. 미혼모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애를 낳을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이 잘못된 거죠. 그렇긴 한데 여기서는 그런 환경보다는 엄마 아빠 때문에 그런 게 그런 환경 안에 있으니 이 안에 포함된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문화, 어떤 인식 이런 거 아니겠어요? 미혼모가 애 낳는 거를 뭐 우리가 아침에 똥 눕는 거라고 하면 좀 뭐하다. 우리가 뭐 자격증 따는 거 뭐 이런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거나 혹은 축하할 일 정도로 생각을 하는 문화가 있다면 굳이 가짜 결혼식을 열어서 부모를 안심시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부모님이라는 상황이
그러니까 아무리 사회 전반적으로 미혼모가 뭐 아무 문제가 없고 당연히 낳아서 잘 키우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건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식이고 뭔가 애 키우는 게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힘들지 않게 누가 뭐 남편이 아니더라도 뭐가 반려자가 있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있거나 했으면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그거를 이제 이 친구 입장에서는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그냥 했다고 본다면 그 왜 애 키우는 게 왜 힘들겠습니까? 그 환경이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 사회에. 근데 그게 환경이 조성이 돼도 국가에서 렌탈 이모를 하루에 12시간씩 고용을 해서 집집마다 보내주면 되잖아요. 근데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움직이는 말이 부모님이 걱정하는 게 자식이 혼자 애를 키우는 그 과정이 걱정이 되면 이혼한 설정을 나중에 이혼했다고 하고 집으로 애를 데리고 같이 들어가겠다고 했으니까 여자 계획은. 네. 근데 거기 어차피 그때도 엄마가 걱정하실 건 똑같잖아요. 네. 결혼을 했다 안 했다 뿐이지 애를 혼자 키우는 근데 이제 여성인 경우는 문지기 말은 아니 너는 결혼도 안 한 애가 배가 그래 남산만해서 이거 어떡하니 인생 조졌네 하면서 이제 더 통곡을 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모면했지만 그때 가면 아이고 네가 이제 어떻게 혼자 그때 그냥 넘기는 거죠. 그때 그렇죠. 그때 저 뭐죠? 위기응답이 아니라 뭐죠? 위기응답? 임기응변. 위기응답은 뭐예요? 일본은 워낙에 이혼을 많이 해서 원래 한 1년 정도 걱정을 덜하게 만드는 거니까 효녀네 그렇죠. 효녀. 네. 항상 그런 식이죠. 네. 아무튼 그래서 유럽의 그 저출산이 엄청 문제였잖아요. 근데 현재는 프랑스 같은데 저출산 고민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게 갑자기 사람들이 뭐 출산 장려금 주고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미혼모의 출산을 아주 그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보조해 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미혼모들이 낙태를 한다거나 이런 거를 줄이고 그걸 다 키우고 국가 시스템에서 걔네들을 공동 육아를 해주고 육아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 하다 보니까 출산율이 급격하게 올라갔다 이거죠. 저출산 해소에도 유리합니다. 사유리 봐요. 사유리. 사유리. 우리나라 안 되니까 일본 가서 낳잖아. 우리나라 빨리 미혼모 출산 요거 제도권 안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현재는 미혼모가 아기를 낳으면 호적에도 못 올리죠? 맞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좀 알아볼게요. 팩트 체크 해볼게요. 아닐 것 같은데요? 이거 봐. 나홀로 출산, 아기 출생 신고도 못한 미혼모 법률 구조. 그게 2020년 5월 8일 기사예요. 그 다음에 에피소드 3번은 광부수고, 배우자가 없는 고통이래요. 이때는 이제 대학생이 연애 상담을 하기 위해서 이 렌탈 아저씨들을 찾아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귀기로 했는데 그 여자가 이 대학생한테 제안을 했대요. 첫 데이트를 가는데 어디 갈래? 수족관을 갈래? 아니면 집에서 DVD를 볼래?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참 일본스럽죠? 그래서 고민 상담을 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치로의 과거 연애 경력 이런 게 드러나면서 좀 재밌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래요? 첫 데이트인데 남자친구가 약쟁이한테 제안을 했어요. 수족관을 가자. 아니면 집에서 라면 먹을래? 넷플릭스 볼래? 라고 제안을 했어요. 첫 데이트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족관 갈 거예요. 사귄 지 1년 됐어요. 1년 됐다고요? 그럼 그러면 수족관도 수족관 가고 집에도 가면 되죠. 첫 데이트는 수족관으로. 네. 문지기는. 저는 집에서. 나도 집에서. 아니 왜 수족관 가서. 꽁냥꽁냥. 그렇지. 집에서 그 대형 TV로 수족관 틀어놔. 아니 첫날부터 꽁냥꽁냥이 되나? 아니 그 꽁냥꽁냥이요? 아니 저는 그냥 분가로 착각했나 본데. 아니야. 저는 오히려 반대로. 저는 반대로 이렇게 막 사이좋게 이러기가 힘들지 않아요? 너무 가까이서 처음에 붙어 있으면. 아닌 것 같은데 뭐 대학생 정도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그렇긴 좀 한데 그럴수록 더 집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낯설고 약간 막 긴장되고 그렇지 그게 꽁냥꽁냥이 되나? 아니 뭐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임기응변으로. 밖에서 뭐 많이 같이 싸돌아다녔다고 방에서 뭐 더 그렇지. 친하게 지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한 번은 거쳐가야 되는 그치. 거기 때문에
첫날부터 그럼요. 벽을 집에서. 허물고. 그리고 상대가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뭐 아, 상대가 제안을. 도망치는 거나 이렇게. 여기서도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 대학생의 여자친구가 첫 데이트로 뭘 할 거냐고 이 두 가지 중에 네가 선택해라라고 제안을 했다고. 근데 그게 테스트일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테스트면 나 걔 안 만날래요 그냥. 그런 거 갖고 테스트할 거면. 대학생들은 그런 마음이 아닌데. 아니야.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나이 50 먹어도 테스트 계속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대학생이라도 뭐 테스트 안 하고 진심으로 그냥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만약에 그런 걸 이렇게 던져놓고 이런 함정 수사를 하는 사람 같으면 나 안 만나. 그러면은 그래도 만나주십시오. 수족관은 좀 뭐에 수족관 가서 뭐합니까?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요즘 쇼폼 OTT가 대세인데 수족관 가서 뭐 할 겁니까? 이 수사관 되게 재밌는데. 불쌍하잖아 진짜 거기에 실제로. 있는 생선들. 아니 근데 너무 재밌어요 가보면. 갇혀있는 동물들을 보면서 아니. 재미를 느끼어 하는 나를 보면 자괴감이 안 들까요? 요새 그거 생선류도 안 드세요? 생선은 먹습니다. 그 바다거위 같은 거 많잖아요. 그리고 돌고래 이런 애들. 수족관이요? 네, 돌고래가 그리고 막 있어요? 상어도 있고. 아 진짜요? 그런 애들은 하루에 몇십 킬로를 헤엄을 쳐 다녀야 되는데 그 요만한 데에 가둬놓고 그리고 또 초음파 같은 게 그 좁은 유리벽 같은 데 반사돼서 계속 오니까 미친대요. 그 정신병에 걸린대. 돌고래가 지능이 막 높으니까. 그럼 그거 갖다 놓고 막 신기하고 좋다고 막 애기들한테 손 붙잡고 가서 보여주고 교육이라고 이런 감수성으로 애들이 2020년을 지나서 2040년을 살면 그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쿠아리움이 테스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것조차도 테스트일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가서 보실 분들은 보세요. 손 잡고 갔지? 동물원? 여러 번 갔죠. 교육이라고? 그럼요. 교육. 그걸 어릴 때부터 보고 큰 애들은 동물은 그렇게 가둬놔도 되는 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물론 100%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릴 때부터 그런 소스를 계속 코드를 심어놓는 거죠, 애들은. 그러면 자연과 흡사한 환경에 동물원은 괜찮아요? 뭐 예를 들면 세렝게티 같이 아예 한 지역을 보호 구역으로 설정해서 그 안에서 나름의 생태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뭐 일정 규모 있고, 이상의 사람은 구경을 다니고 그 뭐 철창차 같은 걸로 해서 아니 뭐 이런 거 정도는 좀 뭐 좋다고 생각했고 왜냐하면 멸종 위기로부터 보호해야 될 애들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전시를 하기 위해서 동물을 그런 곳에 가둬놓고 사람들이 가서 이거를 보면서 교육이네, 뭐 정서에 좋네 하면서 아니면 데이트네 이런 거는 너무 싫다 이거죠. 반성하게 되네요. 네. 저는 되게 조심하겠습니다. 동물이랑 생선 보면 너무 생선? 생선 고기만 보면 생선이라고 고기만 말해도 됩니다. 고기랑 생선을 보면 동물이랑 물고기 보면은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반성하게 되네요. 환경까지는 생각 못 해봤어요. 죄송합니다. 졸리기 시작해. 죄송합니다. 너무 정론을 제가 얘기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에피소드 4 사고 죽음의 고통이죠. 뭐 생로병사는 기본적인 인간의 고통이니까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그 의뢰인으로 히구치 카나코라는 그 58년생 한때의 그 S급 배우가 등장해요. 이분이 91년도에 사진집을 찍어요. 일본에서 뭐 그 전부터 유명한 영화 배우였지만 이 사진집이 그 역사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이 사진집 이후로 일본에서 헤어누드 노출이 허용되는 계기가 돼요. 현재에도 58년생이면은 우리 엄마보다 8살 어린 불가 그런데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하시죠. 네. 죽음을 앞둔 의뢰인입니다. 자기가 인생의 마무리를 해가는 단계에서 이 렌탈 아저씨를 일주일에 2번씩 불러서 여러 가지 뭐 잔심부름도 시키고 인생 자기 삶을 정리하는데 또한 이분이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자기 죽는다는 걸 누구한테도 알리지 않았는데 그래도 모르는 사람과는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렌탈 아저씨를 불러서 장기 의뢰 일주일에 2번씩 3개월 동안 장기 의뢰를 하는 걸로 나오죠. 죽는다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죠. 저도 얼마 전에 반려견이 죽어서 그 죽음의 고통의 당사자로 되긴 했는데 그 일이 있고 또 며칠 후에는 우리 정육점 하던 젊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또 죽었어.
진짜요? 올 초에 내가 불과 몇 주 전에도 채식하기 직전까지 마지막 스테이크다 해서 또 거기서 소고기 1kg를 사다가 걔가 띄워주는 소고기가 진짜 제일 맛있었거든. 오디에서 비싼 그 한우 소고기를 사도 걔는 그 투뿔은 아니고 너무 비싸니까 그냥 A 등급이나 A 원뿔을 달라 해서 좀 싸거든요. 그거 한 일주일 정도 숙성시켜서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그걸 해주던 그 친구가 제가 채식을 선언하고 얼마 안 지나서 실족사 해가지고 유명을 달리는 장례식장에 가니까 그 사진이 있잖아요. 그 갓 30 넘었으니까 영정 사진이 당연히 없지. 평상시에 그 찍어놓은 사진에 이렇게 딱 걸어놨는데 너무 아깝더라고. 너무 아까워. 너무 진짜 인물도 훤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가지고 몸도 건강하고 또 새롭게 그 유튜브로 시작했어요. 그렇게 비명 행사를 하는 걸 보니까 참 이런 식으로 여기 에피소드에서처럼 내가 늙은 후에 병에 걸려서 서서히 죽어가면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 있잖아요. 이런 죽음 그리고 갑자기 가는 죽음 갑자기 가는 고통은 없겠지. 어떤 게 낫습니까? 저는 아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죽음을 준비하게 네. 저는 그냥 모르고 살다가 그냥 갑자기 완전 사고로 빡! 갑작스럽게 가는 게 낫다 차라리. 모르다가 하는 거죠. 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뭐 어떤 사과라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못 갖잖아요. 근데 그게 갑자기 죽으면 별로 안 아쉬울 것 같아요. 뭔가 그래도 기간이 많이 남았지만 그게 해소가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런 계속 아쉬움은 계속 들고. 네. 맞습니다. 그 일이 있고 하여튼 제가 알고 있던 그 인물 좋고 착하고 좀 마음씨도 진짜 착했는데 그 동생이 죽고 나서 한 며칠 있으니까 뉴스공장에 수시로 나오던 리얼미터에 이사했어요. 엄청 젊고 키도 크고 뭐 이렇게 생겼냐. 김원진이 맨날 나오면 너무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고 키도 크고 머리도 좋고 구박했잖아요. 아나운서였던 사람. MBN 아나운서 출신. 어떤 보디빌딩 잡지에서 개최하는 쿨가이 컨테스트? 거기에서도 수상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분도 갑자기 비명행사 하는 걸 보고 나 그 사람 모르는데 너무 아까운 거야. 이렇게 장래도 촉망되고 인물이라는 게 뭐 사실 따질 필요도 없는 거지만 내가 보기엔 인물도 이렇게 너무 좋고 젊고 앞으로 가능성이 진짜 얼마나 무궁무진해. 이런 사람이 그냥 한 방에 어느 순간 예고도 없이 죽고 그러는 걸 보니까 이 죽음이라는 게 이게 뭐냐. 그리고 진짜 잘나고 이런 사람들 내가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구나. 나는 아직 이렇게 살아있는데 누추하게도 계속 사는데 산 놈이 장땡이지.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문직이나 약쟁이 안 부러워하기로 했어요. 이런 오너들 안 부러워하기로 했습니다. 부러워하셨구나.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화장할 겁니까? 매장할 겁니까? 그거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유언으로 남기는 거죠. 모르고 죽으면요? 미리미리 오늘 가서 선언해 놓으면 되잖아요. 주변에. 저는 아무 상관없는데요. 죽었는데. 순장 누구를? 부인? 정할 수 있어요? 정해서 가족만 무조건 정해야 들어주는 되나? 거예요? 가족만 정해야 되나? 누구를 잡아서 잡고 들어가는 싫어하는 사람 쓰임도 작가요. 여기 원증 회고를 나한테 안겨준 놈을 같이 묻어놔요. 그러면 매장이네. 의원이가. 네? 그럼 매장이네. 아니 같이 화장시켜놔. 산채로. 팀장시켜달라고요. 모든 고통 중에 화상의 고통이 제일 크다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 말고 우리가 신체적으로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산채로. 진짜 그렇겠죠. 손만 대어도 힘든데. 저는 화장을 해야죠. 땅도 없는데 그렇겠죠 당연히. 화장을 한 후에는 바다에 뿌려달라 하겠어요? 아니면 산에 뿌려달라 수목장을 해달라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면 집에다 유골함에 모셔라. 그건 안 되고.
저는 진짜 아무 상관없는데요. 그 죽었는데 뭐지? 뭐. 변기에다가 해가지고 물 내리는 영화. 그거는 캡틴 판타스틱. 변기에 네, 변기에다가 해달라. 같이 산채로 태워가지고 그 사람하고 같이 똥지옥으로 떨어지겠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피소드 5 우려농고. 어리석은 생각에 농락당하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재밌었죠. 네, 요거 재밌었죠. 코타키 형제 중에 이 형이 어느 날 오해를 해요. 이 카페의 종업원인 사장이 카페 돈통에서 10,000엔짜리 지폐 3장을 쓱 꺼내서 자기 주머니에 넣는 거를 봅니다. 그래서 사장이 절도범인가? 하면서 형이 오해를 합니다. 형은 이 사장을 좀 애틋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사장이 왜 저러지? 하면서 막 고민 끝에 자기 돈을, 자기 예금을, 지금 자기가 직업도 없고 시간당 1,000엔짜리 렌탈 아저씨로 연명하는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금, 얼마 남지 않은 그 예금을 털어갖고 돈통을 채워놓습니다. 왜냐하면 사장이 그걸 보고 다시 생긴 돈을 보고 마음을 고쳐먹고 개가천선하기를 그걸 보고 왜 고쳐먹을지 모르겠어요. 이미 한번 훔친 사람이 거기 돈이 있는 걸 보면 또 훔치거나 아니면 내가 훔쳐간 돈이 표시 안 나겠네?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형이 작전을 짜고 실행을 합니다. 동생이 또 오해를 해요. 돈통에 손을 대는 형을 보고 아니 형이 돈을 훔쳐간다 라고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형의 지갑을 몰래 훔쳐서 3만 원을 꺼내서 돈통에 다시 넣어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형은 또 깜짝 놀라죠. 내 지갑에 3만 원이 아까 6만 원 찾아서 3만 원 돈통에 넣고 3만 원 있었는데 어디 갔지? 그래서 또 사장이 또 오해를 합니다. 내가 아까 분명히 여기서 돈을 꺼냈는데 왜 지금 또 돈이 생겼지? 한번 또 꺼내. 그때 동생이 갖다 또 넣어가지고 돈이 또 있네? 그래서, 나한테 어떤 마법의 능력이 생겼나 보다 라면서 뭐지 어떻게 하면 이 마법을 쓸 수 있는 거지 해서 방법을 계속 찾아요. 막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이런 계속해서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어리석은 생각에 몸과 마음이 고생을 한다 라는 그런 에피소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모든 오해가 다 풀린 다음에 이 형제가 집에서 이부자리에서 얘기를 티격태격 하죠. 네가 어떻게 나를 의심할 수가 있냐 막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생이 그러니까 말을 하지 직접 사장한테 직접 물어보지 왜 그랬냐 대화를 하면 해결될 건데 소통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리석은 생각에 우리 스스로가 농락당한다 이런 내용이겠죠. 여기서 이제 형이 사장이 그 돈을 훔치는 거를 보면서 훔쳤다 오해하면서 그 사장을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그래 나도 어릴 적에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친 적이 있었지 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그런 적이 없어. 나는 한 번도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쳐본 적이 없어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어릴 때 엄마 지갑에서 돈 슬쩍 해봤어요? 저는 이러면 약쟁이가 그러죠. 아니요 그런 적은 없어요. 아빠 지갑에서는 해봤어요. 이런 거 안 됩니다. 인공지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엄마 지갑에서 돈 안 가져봤어요? 네, 어렸을 때 제가 심부름을 갔다 왔는데 뭐 만약에 한 1,500원쯤 남았다. 그러면 이제 주머니에다가 1,500원을 넣고 집에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1,500원이 이제 1,600원쯤이었다고 생각하면 이제 엄마한테 잔돈이라고 1,100원이나 이렇게 줬나 봐요. 왜냐면은 주머니 500원짜리가 안 걸렸어 손에. 네. 근데 엄마한테 진짜 호되게 혼났거든요. 너 500원 떼먹었다고? 제가 거짓말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는 저는 지금도 그 장면이 생각나요. 미처 집에도 들어가기 전에 집 앞에서 엄청나게 혼났거든요. 그래서 그 오해는 풀렸나요? 나는 억울한데 모르겠어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 내가 아니라고 했을 거 아니야. 아니라고 막 하면서 막 진짜 믿으시겠죠. 펑펑 울었는데 엄마는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벌도 받고 호되게 혼나고 그래서 그 뒤로는 조금 엄마 심부름 안 했다. 행여 오해 살 일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너무 심하게 혼나가지고 뽕나무 밑에서 가끔 고쳐매지 않는다. 그 이후로는. 네. 그래서 진짜 그 장면이 지금도 영화처럼 딱 떠올라요. 엄청 상처가 됐을 거야. 네, 나는 너무 오해를 받은 거잖아요. 그 복도랑 막 이런 게 현관이 3층에 살았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3층, 건물의 3층 같은데. 그러니까 복도, 계단 앞이 복도고, 막 이렇게
그랬는데 그게 생각이 나요. 회색 시멘트 바닥 막 이런 게 너무 상처가 됐어요. 믿어줘야 돼. 저도 그 비슷한 저기로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는데 친구랑 둘이 어디를 가고 있었어요. 그 흙길을, 그 옛날에 그 흙길을 가고 있었는데 어느 집 단독주택 앞에 자전거가 하나 세워져 있었고 얘랑 나랑 자전거에 관한 어떤 것에 대해서 막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이러면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전거가 세워져 있어서 그래 가서 보자 하고서 거기 가가지고 아마 그 따릉따릉하는 그 종 그거를 관한 얘기였을 거예요 아마. 잘 기억은 안 나. 그래서 봤잖아 내 말이 맞지 않냐 막 이거를 이제 거기서 이제 해소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주택에서 어떤 애는 아줌마가 나오면서 이놈들 이거 자전거 훔쳐가려고 그 무슨 뭐 학습지 같은 거 배달하는 아줌마였나 봐요.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아니에요 우리 이거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거짓말하지 말라고 제가 하고서 그 아줌마 그 자전거 타고 갔거든요. 그때 굉장히 억울했다. 하지만 울음은 나지 않았고 복수를 한동안은 기억에 나긴 했죠. 억울했다. 그 아줌마 참 아닌데 하면서 억울했다. 그런 걸 저는 있었는데. 벌도 받고 매도 맞았어요. 아, 매를 맞았으면 물론 맞으면 남았죠. 저도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안 됩니다. 오해를 하면. 아들을 그런 식으로 아주 족친적이. 아직 족칠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와이프를 그런 식으로. 없습니까? 그럼 그렇게 족쳐진 적은? 저는 없습니다. 진짜? 그럼. 저는 엄마 해맑게 컸네. 엄마 옷에 들어있는 그 1,000원짜리 이런 걸 많이 빼다 썼어요. 오히려 더 도둑질한 놈은 그러니까요. 안 걸리고 이렇게. 우리 같이 아닌 근데 애들은 엄청 많이 뺐는데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걸렸거든요. 네. 근데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사실 다 알고 있다. 네 돈 가져가라고 엄마가 호주머니에 돈 넣어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함정수사하는 사람이랑 헤어집니다. 근데 엄마가 어떻게 근데 거짓말인 거야. 지금 거짓말인 생각하면요? 거야. 네. 떠본 왜냐면 거야? 엄청 많이 뺐거든요. 엄청 많이 진짜 막 놀랄만큼 돈을 많이 뺐었는데 엄마가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래, 그 초등학교 걸린 때? 것만. 네? 초등학교 때? 네. 그 돈으로 뭐 했습니까? 오락실 갔죠. 그건 되게 엄마가 특이하신 게 네. 훔쳐간 행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너의 행위를 안 내가 지려고. 알고 있었다. 안 지려고. 안 지려고. 다 알고 있었다. 다 알고 있었다, 사실. 너 내 손바닥 아니다. 네, 거기에 집착하셨네요. 엄마가 자존심세. 그러고 보면 오락실 그 돈은 빼가지고 오락실 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하나 생각나네. 나도 엄마 저금통에서 500원짜리 빼가지고 오락실 갔 적 많았거든. 엄마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아니 우리 엄마 몰랐던 것 같아. 알았을까? 몰라. 그래서 저금통에서 그 돼지 저금통이었는데 이걸 배를 안 가르고 빼기가 힘드니까 넣는 데를 통해서 동전 넣는 데를 통해서 이렇게 뒤집어 뺐는데 플라스틱 통이다 보니까 손가락을 한쪽을 이렇게 꾹 누르면 구멍이 커지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한쪽이 그럼 찌그러지겠지. 늘어나잖아요. 점점. 그거를 내가 표시 안 나게 잘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니까 그걸 보고 눈치챘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눈치를 채면 엄마가 보통 엄마들이면 얘기를 하지 족쳐요? 않았어요. 아니, 족치진 않아도 야 너 이 작가야 너 내가 다 알고 있어 하고 현장에서 잡히지 않아도 먼저 얘기할 법한데 우리 엄마는 법한데 얘기는 안 했던 거 보면 몰랐나?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내가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왠지 저놈도 분명히 가능성이 할 있죠. 것 같다고 계속 의심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조심해야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대신에 그냥- 내가 다 알고 있었다면 주머니에 쪽지를 넣어놔. 알고 있다. 이게 돈과 함께 쪽지를 아니 돈이 없더라도 알고 있다가 쪽지만 넣어도 애가 손을 넣었다가 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진 않겠죠. 왜냐하면 문지기는 아들한테 카드 줄 거잖아요. 그냥 용돈 하라고. 안 됩니다. 1,000만원짜리 한도 카드. 맞습니다. 이거 에피소드 6은 세감 받고 세감 받고 속세 가치관에 얽매이는 고통이다 라는 거죠. 이거 사실 오온 선고에 식에 해당하는 오온 선고의 색수상행식 이 5가지가 있거든요. 색은 육체, 수는 감각, 상은 생각, 행은 행동, 식은 마음 이런 데서 오는 고통을 이제 오온 선고라고 하는데 그 중에 식, 마음에서 오는 뭐 그런 고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는 뭐 풀어서. 여기 나오는 그 타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약간 리더 같은 네. 사람 있잖아요. 막 남자. 네. 엄청 연기 잘하잖아요. 엄청 믿게 막 네. 꼴보기 싫게 연기 엄청 잘하던데. 전형적
그런 사람이 한국에도 비슷한 배우가 있지 않나요? 저기 나올 것 같았고 재현 프로그램 드라마를 안 봤어 잘. 그런 뭐 패션이나 이런 게 완전 되게 전형적인 그런 거라서. 그 사람이 너무 꼴보기 싫었는데 인상이 남았어요. 왜 네, 너무 그런 걸 당해봤나 언제? 아니요, 어릴 때 그렇게 그 사람 그런 사람한테 불려가서 개무시를 한번 당했다거나 아니야? 아 이게 이제 내용은 지금 뭐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형과 동생에게 따로 의뢰가 왔어요. 형에게는 어떤 여중생이 숙제를 지도해달라라는 의뢰가 오고 동생에게는 어떤 커뮤니티에서 연락이 와요. 게스트로서 우리 커뮤니티에 참석해달라. 그건 뭐냐면 그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번듯한 사람들인데 자신들이 평상시에 접해볼 수 없는 종류나 계층의 사람을 매주 모임 때마다 이렇게 초대해서 그 사람과 같이 다과를 나누면서 새로운 경험을 간접 경험을 해보고 싶다. 요런 목적의 커뮤니티인 거죠. 거기에 이제 이 둘째 지로가 초대돼서 간 거예요. 왜냐하면 멘탈 아저씨라서. 멘탈 아저씨라는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해서 거기를 이분을 부른 거죠. 네. 처음엔 좋다고 가요. 지로가 갔더니 뭐 음식도 주고 술도 되게 좋은 거 주고 너무 그냥 가서 얘기만 뭐 힘들게 일하는 것도 없고 얘기만 듣고 오면 된다. 신나게 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 커뮤니티 벌써. 안에 자기 지금 별거 중에 자기의 와이프가 있던 거죠. 그러니까 와이프 친구들이었던 거야. 그게. 그래서 어떤 모임을 갔던 거였는데 거기에 자기가 이런 이상한 사람, 그러니까는 세상의 틀에 맞지 않는 사회 부적응자로서 거기 초대돼서 간 거잖아요. 부인이고 남편 부부 관계라는 거를 내색도 못하고 아주 어색하게 다른 사람들은 이 지로가 너무 신기하니까 막 이상한 좀 질문, 무례한 질문도 하고 또 신기하다는 듯이 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부인이 깨닫는 거죠. 아, 네, 사실은 이 사람의 이런 사회의 틀에 맞춰지지 않은 저런 모습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싫어서 이혼하자고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 과정 속에서 깨닫는 그런 에피소드가 되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그 부인이 왜 이혼하자고 한 거죠? 이 지로에게? 나중에 나오나? 주위에서 막 그 교장 선생 거기 네, 그런 사람들이 막 남편이 무능력하고 뭐 자꾸 그러니까 자기도 좀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꼴보기가 싫어진 거죠. 원래는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좋아서 항상 해맑고 또 집안에서 나름대로 꼼꼼하게 가사 일을 하고 딸에게 최고의 아빠고 그래서 좋았는데 이제는 그 장점이 어느 순간 단점으로 바뀌게 된 거잖아요. 그게 본인이 싫어서라기보다 얘기하신 대로 주변의 시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쵸. 더 이제 그런 얘기 자꾸 듣다 보면 나도 괜히 꼴보기가 싫고 그러면서 네. 정작 가장 소중한 거를 놓치게 된다. 그러면서 속세의 가치관에 얽매이는 고통이라고 해서 세감받고 라는 이 에피소드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형에게 찾아온 그 여중생도 이제 그 비하인드가 있는데 일단 요 에피소드 형에게 찾아온 그 여중생 에피소드에서 좀 감동이더라고요. 좀 눈시울이 좀 뜨거워졌어요. 아, 숨겨진 딸이 찾아왔을 때를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기보다는 뭐 숨겨진 딸도 아니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도움을 누군지도 모르고 준 그 사람도 대단하지만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줬다라는 거를 알게 된 후에 자기가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서 그 사람 찾아가서 정중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는 게 그렇게 잘 안 하잖아. 누가 도와준 다음에 그 사람한테 나중에 찾아가서 고맙다고 한 적 있어요? 누구한테 도움을 내가 받았어? 없어요. 저희 엄마가 대신 고맙다고 하죠. 경주에 있는 택시 기사인데 지갑을 찾아줬는데 또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내가 사회 초년병인데 처음에 나 입사했을 때 나한테 되게 잘 알려줬다거나 근데 그땐 고맙단 말을 많이 했지.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자리를 잡은 다음에 내가 자리를 잡았으면 그 사람은 나랑 격차가 있기 때문에 뭐 은퇴를 했거나 아니면 이제 자리가 위태로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더 잘 나갈 수도 있겠. 어쨌든 그 이후에 가서 내가 이 정도로 이제는 자리를 잡았다라고 시간이 흘러서 정중한 인사 같은 거 안 하잖아요. 안 하게 되지. 그 앞에서는 고맙단 말을.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나는 좀 나도 저렇게 나중에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씨발 도와주는 놈이 없네.
내가 도와준 놈은 이거 전부 이거 배은망덕. 아이 참.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간 받고 고통이 느껴진다. 이 편도 그렇고 다른 편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소재가 한 게 나오면 그거를 되게 이야기를 잘 푸는 것 같아요. 여기 6편 에피소드 처음에 5화 때 그 얘기가 이어지잖아요. 조금씩 꼬리를 물고 중첩돼서 들어가죠. 네. 지옥이 나오고 그럼 여기서도 또 5편에서 지옥이 나오고 여기서 6편은 그 타워가 지옥이고 그리고 여중생이랑 대화가 너무 잘 통해가지고 너무 친밀감을 느껴서 너무 이거 내가 뭐, 이 어린 여자애한테 무슨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슨 대처열 지옥에 빠져가지고 흑심을 내가 벗겨질 거야. 이 어린 여중생한테 내가 흑심을 부은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친밀감이 느껴지냐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죠. 그런 것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하나씩 엄청 촘촘하게 잘 이어지는 것 같아요. 다리 하나씩 걸치고 있죠. 네. 앞에 에피소드와 뒤에 에피소드와 안에. 예, 그렇습니다. 약쟁이는 속세의 가치관에 얽매여서 뭐 제약받고 있는 거 그런 거 저요? 없습니까? 많겠죠. 속세의 가치관 때문에 억지로 화장을 하고 출근한다며요. 맞아요. 그런 거. 요새는 화장을 하고 출근하진 않는데 속세의 가치관 때문에 가서 해요. 이런 거 하지 말랬지. 아니 아빠 돈 훔쳤는데요? 뭐 이런 거. 근데 진짜로 요즘에 한 2달 정도를 화장을 못 하고 갔어요. 늦잠을 자서. 근데 가서도 꼭꼭 하고 있는 제가 그 속세 마스크 써서 사실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쵸? 네. 근데도 어쨌든 대강이라도 하게 되더라고요. 뭐 우리가 이 속세의 가치관을 완전히 벗어나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질서를 안 지킨 사람이 될 테니까 이 사회의 질서를. 그렇지만 어느 정도를 지키고 어느 정도는 내가 자유롭게 살 것이냐 선을 정해야 되는데 좋은 말이 있죠. 내가 받고 싶은 대우만큼 남에게 해라. 이게 하나의 그 잣대가 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 더 좋은 말이 있습니다. 공자는 내가 받고 싶지 않은 대우를 남에게 하지 말아라고 했어요. 이게 더 좋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혼을 내키는 거예요? 나는 공자가 아니야. 내가 받고 싶은 대우를 남에게 해라라는 거는 내가 받고 싶은 대우지만 이 사람은 그 대우를 받고 싶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가치관이 달라서. 예를 들어서 나는 프랑스 사람이라 신성이라는 건 없어. 금기는 없어. 우리는 아무거나 다 모욕할 수 있어. 근데 그거를 금기는 있고 신성 모독은 절대 해서 안 되는다는 사람한테 가서 우리는 이런 대우 받아도 되니까 똑같이 그 사람한테 그런 신성 모독 이런 거를 하면서 우린 같은 대우를 한 거니까 괜찮은 거야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약간 덕벌 생각으로 하는 그런 것도 있겠네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내가 받고 싶으니까. 또 있고 뭐 원래 취지는 남에게 그렇죠. 좋은 대우를 하라라는 취지겠지만 근데 내가 받기 싫은 대우를 남에게 하지 말라 해서는 아무런 충돌하는 문제가 안 생겨요. 좀 소극적인 자세이긴 하지만 또 그만큼 문제될 것도 없다. 무사한 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렇지만 뭐 잘 못하겠습니다. 참기가 힘드네요. 알려만 주시는 거예요. 에피소드 7 병고, 병에 걸리는 고통이죠. 그래서 정동 감염이라는 소재가 쓰여요. 의뢰인이 어떤 남자가 나는 오사카에 사는데 거기 도쿄에 내 친구가 며칠째 연락이 안 된다. 얘가 무사한지 렌탈 아저씨들이 가서 좀 확인을 해줘라 라는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그 집에 갔더니 쓰레기 호더 같은 사람이 온 집안에 쓰레기를 가득 채워놓고 그 안에서 잠만 자고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간호사인데 이 여자가 병원의 새로운 의사가 자기한테 너무 병원 간호사들한테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의 어떤 부정적인 기운이 자기한테까지 전염이 돼서 모든 의욕을 잃고 집에만 이렇게 잠만 자는, 잠잘 때가 제일 행복하다. 그래서 몇 주째 집에서 이렇게
잠만 자고 있는 이런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정동 감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실제로 있는 용어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있어요? 정동 감염이라는 게? 정동이라는 건 심리학 용어긴 하대요. 뭐 정서 정도로 번역하면 된다는데 근데 어떤 뭐 정서가 옆 사람한테 전해지는 건 뭐 사실이니까 그렇죠. 부정적인 사람하고 막 계속 있으면 또 나까지 기분 빠지고 부정적이 되고 내가 하품하면 또 옆 사람도 하품하고 막 그 다 감염되잖아요. 네. 그리고 친한 여성들끼리는 생리 주기도 같아진대요. 실제로. 네. 그거랑은 지금 정동 감염이랑 그러니까 감염이 된다. 조금 다른 것 어떤 같습니다. 바이오리듬 이런 것들이 이들까지 전달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그 앨런 머스크가 이걸 뇌에 심어서 단말기를 뇌에 심어서 지금 이미 피지렌에 심는 것까지 이제 개발이 됐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핸드폰 없이 바로. 근데 그거는 제가 이거 얘기랑 다른 거지만 그래서 사람이 못 살 것 같잖아요. 계속 쇼핑할 것 같아요. 막 미친 듯이. 뭐 쇼핑? 네. 그렇게 네이버 될까요? 검색 계속하고 하루 종일 안 AI가 그거 이제 그 정도 기술이면 AI도 충분히 발달했겠죠. AI가 있으면 우리 쇼핑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생활을 분석해서 이쯤 되면 얘가 휴지를 사더라, 휴지가 집에 떨어지더라, 미리 휴지를 주문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할 필요가 없이 이 계절이 되면 얘가 이런 식의 자켓, 그리고 요즘에 트렌드를 분석해 봤더니 이런 거, 이런 겉옷을 미리 주문해 주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해도 내 마음에 일단은 드는 그것은 진정한 AI가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게 진정한 쇼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쇼핑은 게임 같은 거라서 게임을 AI가 대신해주면 나는 재미가 없잖아요. 아니죠. 임요한이 게임 대신해 주는데 환장하잖아. 그때 그 e스포츠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남이 게임하는 걸 왜 보냐 그랬다고. 아니 그거야 그런데 그거는 정말 뭔가 뭐 영화를 본다거나 뭔가 영상을 보는 재미지. 그러니까는 실제로- 내가 쇼핑을 할 때 뇌에서 팍 터지는 이 도파민, 뭔가 막 고르는 비교하고 막 내 돈을 막 쓸 때 막. 그럼요. 그 100원, 200원 아끼려고 막 음. 하는 거. 그런 거. 그거는 그러니까 생필품은 AI가 미리 주문 다 해줍니다. 문 앞에 와 있어. 내 필요하다쯤 됐을 때 이미 집에 쿠팡 아저씨가 들고 와요. 그리고 그때 그럼 느끼는 도파민은 어떡하냐? 그럼 뇌 자극해서 전기 신호를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아, 또 다른 방법으로요? 아, 참 이렇게 어리석으시네. 여기 나왔죠? 우려농고? 어리석은 생각에 농락당. 네, 얘기해 뭐. 아, 저는 AI가 거기까지 가는가 해서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쇼핑을 별로 안 좋아하고 잘 뭘 이렇게 사러 다니는 행위를 싫어하거든요. 고르고 막 이런 거를. 근데 마음 한켠은 항상 하나 사고 싶다. 하나 필요하다. 뭘 하긴 사야 되는데. 사긴 사야 되는데 사긴 귀찮다. 사러 나가기 뭘- 너무 귀찮다. 뭘 사야 될지도 알기도 귀찮다. 네. 하지만 사야 된다는 것만을 알고 있다. 뭐 이런 과정에서는 AI가 제 취향을 알기는 정말 쉽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면 뭘 안 사니까. 같이 안 살라고 하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의 한계야 그게. 그러면 내 니즈를 얘가 해결해 줄 것 같지가 않아요. AI는 너가 뭘 산 거 그걸 기록으로도 그걸 알 수 있지만 네. 그것뿐만 네가 어디에 시선이 얼마큼 머물렀는가, 네. 뭘 또 두 번 세 번 인터넷 서핑을 웹 서핑을 하다가 여기선 1초 머물렀는데 여기서 2초 머물렀다, 이런 거를 다 계산해서 그래서 성향을 다 알아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넷플릭스를 뭘 보는지, 뭐 아니면은 뭐 유튜브를 뭘 보는지, 이 모든 정보에서 내가 굳이 나는 잠바 이런 거 좋아해 라고 알려줄 필요 없이 그런 모든 정보에서 그걸 추출해내고 그것이 꽤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대단한데요. 뭘 아무것도 안 샀는데 내가 뭘 사면 좋아할지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대단한 거지. 저는- 신이야 신. 옷을 사고 싶은데 옷을 산 적이 한 번도 없으면 근데 슈퍼에서만 뭘 산 적이 있다. 근데 그걸로 파악해가지고 옷을 사서 주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자꾸 내가 구매한 이력만 가지고 생각을 거기다만 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새로운 그 핀테크 기업들이라든지 새로운 금융에서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대출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대출은 이 사람은 돈이 많아. 부유한 사람이야.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용도가 높아. 그렇기 때문에 대출 이자가 적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대출이 절실한데 가난하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아. 그래서 대출 이자가 비싸.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은 싸게 사가고 이 대출이란 상품을, 가난한 사람은 대출이란 상품을 비싸게 사가는 아주 이상한 왜곡된 환경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왜냐하면 금융회사에서는 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리스크가 그걸 계산해서 그 상품 가격이 반영이 되는데 당연히 가난한 사람은 회수가 잘 안 될 거다라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 신용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약쟁이 같은 그런 금융은 금융으로 봐야지 이 사람의 재산이라 그러면 전혀 이 한 단계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요즘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뭐 동의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를 꼼꼼히 읽어보는지 아니면은 동의 체크하는데 마우스로 체크하는지 탭키를 탁탁탁 해가지고 탁 엔터 눌러서 체크하는지 이런 걸 따져서 그리고 페이스북에 이 사람들의 친구 분석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 SNS 이용 행태 이런 걸 분석해. 어디에 뭘 놀러가서 뭘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그걸 가지고 실용도 평가를 매겨갖고 대출 이유를 정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기존에 대출 상품을 이용한 적이 없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대평가해?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이제 이 AI를 이용한 빅데이터를 이용한 세상이. 꼼수가 안 통하잖아요. 꼼수가. 모르지. 또 그 안에서 어떤 꼼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헷갈리게 하려고 뭘 다른 걸 하면 그러니까 되겠네. 친구를 끊고 뭐 싫은 사람이랑 만나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 내 인생을 완전 다르게 살아야지. 페이스북 친구 막 맺고 막 그런 것도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팔로우하고 그런 것도 감지해내겠죠. 좋아하지 않는 사람하고 친구를 맺었으면 그 사람하고 신박동 해가지고 오간계 없을 테고 뭐 메시지라든지. 싫은 사람인데 아무튼 어디까지 하다 이런 얘기가 왔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간호사가 새로 온 의사 막 화쟁이 의사, 화만 내는 의사 밑에서 일을 하다가 직장 내에서 실수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집안에서 이게 처박혀서 거의 식물인간의 상태로 지내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직원을 무능하게 만드는 방법 이게 있어요. 소개시켜 드릴까요? 무능하게 만든다고요? 무능하게 만드는 방법. 왜 무능하게? 이제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이거 낯이 익더라고 이거 보니까. 다들 직원들 쓰니까 너희들 어떻게 하면 직원을 무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두 교수가 던졌대요. 리더십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하는데 장 프랑스와 만조니 라는 사람과 장 루이 바르스라는 사람 같아요. 장씨입니다. 직원을 무능하게 만드는 5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직원의 작은 실수를 포착한 상사가 직원의 능력을 의심한다. 저거 좀 모질이 아니야? 내가 잘못 뽑았나? 의심하는 단계 첫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의심하니까 그 직원한테 티가 나겠죠. 너 이거 제대로 한 거 맞아? 라면서 이게 자꾸 확인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직원의 자존심과 업무 의욕이 점점 감퇴한대요. 3단계. 그러다 보니까 상사는 더욱더 감독을 강화하고 세부적인 보고를 요청한다는 거예요. 야, 너 그럼 그러지 말고 요거 한 단계 나갈 때마다 나한테 컨펌 받아. 4단계. 직원은 점점 의욕을 잃고 업무 성과가 나지 않으며 상사에게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4단계까지는 안 갔어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반항을 하고 있죠. 4단계까지 갔어요. 5단계. 결국 그 직원은 예의 없고 무능한 직원으로 전락한다. 이게 바로 필패 신드롬이래요. Set up to fail 신드롬이랍니다. 한 번 낙인 찍힌 부하는 낮은 기대치에 맞는 성과를 내게끔 유도되고 결국 개인도 조직도 다 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구도가 이어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보잖아요. 몇 번 물어봤죠. 방송에서 말고 사적으로. 회사에 이런 애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업무 성과가 굉장히 안 나는 애가 있는데 그랬더니 약쟁이는 뭐 그거는 뭐 할 수 없는 거죠 라는 취지의 저기 답변이 있었고 문지기는 저도 그거 고민입니다 그런 취지에 있었어요. 지금도 고민하고 있죠. 네,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까 3단계까지 했다고 3단계까지 갔어요. 더욱더 감독을 강화하고 세부적인 보고를 요청하고. 우리 지금 여기 CCTV 다 넣어놨죠. CCTV
4단계 여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모르죠.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약쟁이 어떻게 지금 요즘 직원이 저 창고에다 타올 좀 채워놓으라 그러면 딱 타올만 채워놓고 그 옆에 반바지랑 윗도리는 안 채워놓더라. 네. 똑같이 딱 똑 떨어져 있는데 그게 고민이다. 라고 네. 했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직원이 나간 다음에 한번 또 가서 반바지도 채워놓고 아니 그거는 애초에 타올과 반바지를 채워놔라라고 말하면 일을 그렇게 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거죠. 제가 가서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그 뒷날 반바지를 보입니까? 없어요. 내가 쓰려고 믿고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타올과 반바지를 얘기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그걸 맨날 까먹는 거야. 아니요. 그렇게 시켜야겠다는 거를. 아니 얘기하는데 타올과 반바지는 얘기를 했어요. 저 원래 있어야 되는 아령을 이쪽에다 모아놔라. 그게 저도 이제 한눈에 제가 쫓아다니면서 타올과 반바지를 정리 다 했어? 그러면은 아령을 또 이제 모아놓지 않겠니?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나중에서야 아령도 얘기했어야 됐는데 하면서 또 마음속 한편으로는 왜 아령을 미리 해놓지 않았을까. 매번 그거 하는 거 알면서 6개월이 넘었으면 이쯤 되면은 내가 말할 때 채워놨으면 안에도 채워놓을 때가 됐는데 하는 생각이 조금 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고통스럽긴 하죠. 네. 그게 바로 에피소드 3의 광부수고가 아니라 구부듣고 일이 내 맘대로 그거 듣고 일이 내 맘대로 되지 않아서 생기는 고통. 제가 요거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여러 번 얘기했었죠. 네. 우리가 그래서 뭐 직원을 무료하게 만드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 아직 에피소드 7까지밖에 안 왔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薄めで微笑むちょっと遅い朝薄曇りの空なんてことのない日々もし君が